조선 후기 경상도의 한읍성, 성 안에는 춘몽각이라 불리는 조그만 기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초라한 기와집이지만 밤이 되면 붉은 등 하나가 환히 밝혀지고 그 등불을 따라 모인 사내들은 하나같이 얼굴에 바람을 얹고 들어왔지요. 이 집에는 해금이라 불리는 기생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어쩌면 가명일지도 모를. 어떤 이는 사람의 마음을 파는 여자라 불렀고 어떤 이는 속을 훔쳐가는 여우라 수군거렸지요. 그녀는 곱게 피리를 불고 조용히 시조를 읊었습니다. 하지만 진짜로 사내들이 그를 찾는 이유는 따로 있었지요. 해금은 마음을 만지는 데 능한 여자였습니다. 사람의 허망한 눈빛을 읽고 숨겨둔 사연을 꺼내주는 눈빛을 가졌지요.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 관리 도윤윤, 벼슬길에 올랐다가 관직에서 밀려나 고을 관아에 배정된 첫날 읍내 주막에서 우연히 춘몽각이란 이름을 듣게 됩니다. 양반께선 춘몽각 한번 들러보셔야지요. 해금이라 불리는 기생이 있어. 눈 한번 마주치면 속까지 들켜버린다 하대요. 시골 기생에겐 별 관심 없소이다. 하지만 밤이 되자 그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지요. 그는 한지 등불을 따라 발걸음을 옮깁니다. 기방의 뒷문은 이미 반쯤 열려 있었고 그 문으로 들어서는 순간 향냄새가 먼저 가슴에 박혔습니다. 기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풍악소리도 웃음소리도 없었지만 그 정적이 오히려 긴장처럼 느껴졌지요. 잠시 후 분홍빛 옷고름을 정갈이 맨 여인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곱게 틀어올린 머리, 매와 문양이 박힌 옥비녀, 눈빛은 물결처럼 잔잔했지만 가만히 마주보면 속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지요. 먼 길 오시느라 피곤하셨지요. 나으리, 오늘 밤 잠시 잊고 싶은 것들이 있으셨다면 해금이 그 곁에 조용히 머물겠습니다. 오, 이 시골에 이런 집이 있었단 말이오. 술상에 오르고 조심스레 따라진 첫 잔이 도윤의 손에 닿을 때 그녀의 손등이 살짝 스쳤습니다. 무심한 듯 아주 가볍게. 사람은 가벼운 손끝에도 진심을 느낀다 하더이다. 그대는 사람의 마음을 미리 읽는 재주라도 있어. 읽으려 한 것이 아니옵니다. 그저 오래 기다려본 자는 비슷한 외로움을 알아보게 되지요. 해금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술을 마셨고 말보다 눈으로 서로를 탐색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사연으로 이 고을에 왔는지 묻지 않았고 그는 그녀가 어떤 여자였는지 따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보다 조용한 온기가 피어올랐지요. 혹여 그리운 여인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속엔 지운 듯 아직 남은 자국 하나가 있지요. 그렇다면 오늘 밤은 그 자국 위에 다른 향기를 얹어보는 겁니다. 해금은 자리를 일어나며 잔을 비우고 그를 조용히 뒷마당 연못가로 이끌었습니다. 달빛은 하늘 높이 떠 있었고 나무 그림자가 물 위로 길게 드리웠지요. 그 밤의 체온은 그 둘에게 잊지 못할 첫 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춘몽각의 뒷마당, 작은 연못가, 밤 공기엔 매화 향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고 도윤은 바람보다 조용한 해금의 발걸음을 따라 자신도 모르게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외투를 벗어 도윤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 움직임엔 어떠한 유혹도 없었고 그저 어쩐지 외로워 보이는 사람을 향한 배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곳에선 낮과 밤이 다릅니다. 낮엔 이름을 부르고 밤엔 서로의 마음을 부르지요. 그대는 늘 이런 말을 하며 사내의 마음을 홀리는 것이오. 아니옵니다. 대부분은 말보다는 손을 먼저 원하지요. 하지만 나으리는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요. 그 말 한마디에 도윤의 표정이 조용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입으로 웃지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녀는 시 한 수를 읊기 시작했지요.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그건 예전 그 여인이 자주 읊던 시오. 그대는 정녕 어떻게 무얼 알고 읊은 것이오. 그저 눈빛 속에 맺힌 그리움을 따라 읊었을 뿐입니다. 그 순간 도윤의 눈에 자신이 미처 다 닿지 못한 문 하나가 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그 안을 들여다보는 듯한 눈으로 무언의 질문을 건네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제가 몸을 파는 여자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전 몸이 아니라 잊고 싶은 마음을 사줍니다. 그 말 참 독하구려. 그대 같은 여인 어디에도 없었소. 그 말에 해금은 고개를 천천히 돌렸고 둘 사이엔 말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윤의 손이 조심스럽게 해금의 손등 위에 내려앉았지요.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 눈빛엔 어떤 약속도 없었고 그 손길엔 어떤 탐욕도 없었습니다. 오늘 밤은 서로 속이지 말기로 해요. 그저 우리가 서로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만 믿어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 도윤의 손이 그녀의 허리선을 따라 조심스레 감겼습니다. 해금은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 밤 말보다 더 많은 감정이
그저 손끝과 숨결 사이로 흐르고 있었지요. 둘의 그림자가 천천히 평상 아래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달빛 아래서 느릿하게 뒤섞인 두 사람은 어쩌면 진심과 외로움을 함께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엔 불꽃이나 격렬한 욕망보다는 봄비처럼 조용한 체온이 깃들어 있었지요. 해금은 도윤의 목덜미에 숨을 고르며 처음으로 누구에게 기댄 듯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이 깊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가장 진한 교감이었지요. 제가 먼저 마음을 열면 그게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저는 늘 먼저 닫는 쪽이었지요. 그대는 닫을 게 아니라 지켜줄 사람을 기다렸던 게 아니었어. 그 질문엔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몸을 일으켜 도윤의 옷고름을 매만졌습니다. 그녀는 사람의 감정을 매만지는 데 익숙했지만 자신의 감정을 손에 얻는 일에는 서툴렀던 사람이었지요. 그 밤은 길었고 서로의 체온으로 무언가를 덮어주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두 사람은 알지 못했지요. 그 밤이 지나고 나면 많은 것이 바뀌게 된다는 것을. 햇살이 춘몽각의 창살 틈으로 들어오던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온기와 잔향이 몸에 직 남아 있었지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해금은 곁에 없었습니다. 잠시 뒤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해금이 손에 다리미를 들고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일어나셨습니까, 나으리? 옷고름이 많이 구겨졌더이다. 곧 봄바람이 불 텐데 단정하셔야지요. 방금 전까지 내 곁에 있던 이가 아무렇지도 않게 다림질을 하다니 낯선 일이오. 이 집은 낮에 찾아오면 아무 일도 없던 척 살아야 하니까요. 해금의 말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익숙한 체념이 녹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미소 속에서 무언가 꺾인 감정을 느꼈지요. 그녀는 기생이었고 기방은 살아남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밤에 나눈 게 진심이라도 낮이 되면 숨겨야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었지요. 해금은 은으로 만든 작은 단도를 꺼내 도윤의 고름을 잘라내듯 단정히 정리해줬습니다. 그 손놀림엔 익숙함과 단호함이 묻어 있었지요. 그녀는 오래도록 사람의 정을 칼로 잘라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도윤은 관아를 찾았습니다. 좌천된 몸이었지만 격식은 남아있었고 현감이 그를 마지못해 대접했지요. 술상이 차려지고 형식적인 인사가 오간 뒤 현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이, 도윤 나으리, 여흥은 어떠하셨소? 춘몽과 개금이 그 물건이 꽤 괜찮지요? 그 말을 관에서 하시기엔 경솔하십니다. 아, 정생 마시게 그 여자는 그저 남정네의 한풀이용일 뿐이요. 정 주지 마시오. 그 집 뒷배 조심하셔야 하니까. 도윤은 그 말에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해금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빛, 그 말, 그 자세엔 무언가 숨겨진 서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군가의 명령을 받으며 사람을 감시하거나 이용하는 위치에 있을지도 몰랐지요. 그날 밤 도윤은 춘몽각을 지않았습니다. 대신 기방 뒤편의 별채로 숨어든 해금의 그림자를 멀리서 지켜봤지요. 그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작은 종이 한 장을 펼쳤습니다. 그 위엔 조선에서 금지된 책자들의 목록이 적혀 있었고 맨 아래엔 도윤의 이름이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금서를 다루다 쫓겨난 자. 그런데 어찌 그리 눈빛은 곧단 말인가? 해금은 단순한 기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을의 권력자들과 연을 맺고 있었고 누구를 감시하고 누구를 살려야 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역할도 맡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미 그는 단순한 감시 대상이 아니라 처음으로 마음이 머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마음은 내 것이 아니야. 마음이 생기면 나도 약해지니까. 그리고 그 밤 해금은 손님을 받지 않았습니다. 검은고를 꺼내어 조용히 한 곡을 탔습니다. 손끝은 단단했지만 소리는 어딘가 가늘고 부서졌지요. 그 음악은 아무에게도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오직 자신을 잊지 않기 위한 소리였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관아의 서고에서 은밀히 관리되던 서찰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안에는 익숙한 필체로 작성된 춘몽각과 관련된 보고서와 함께 해금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고을의 일부 관원과 연결되어 금지된 서적의 유통과 서울에서 내려온 인물들에 대한 감시를 맡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 서찰 끝자락엔 도윤의 이름 위에 붉은 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건 곧 위험 인물로 분류되었음을 뜻하는 표시였습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 접근한 것인가? 아니면 그 밤이 진심이었나? 그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해금, 눈빛으로 마음을 건네던 그 여인은 정녕 계산된 손길이었던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도윤은 스스로 춘몽각 뒤편을 살피기 시작했지요. 그날 밤 해금은 자주 들르던 작은 골목을 따라 기방 밖으로 조용히 나왔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결코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내 도윤은 그 뒤를 따랐고 해금이 들어선 곳은 오래된 양반가의 낡은 저택이었습니다. 그 안엔 이미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그 잔은 건드리지 말라고. 이미 그 사람은 눈치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더 위험해. 그 눈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그 사람은 저를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다른 사내들과는 달랐습니다. 너 지금 감정이라도 생긴 게냐?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 앞에 서면 숨기고 싶던 제 자신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모든 대화를 도윤이 담장 너머에서 들었습니다. 그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이 들은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를 감시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진심이 싹텄다는 것, 그건 곧 해금 역시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였지요. 그 밤이 다가기 전 도윤은 춘몽각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녀도 그가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등불도 켜지 않은 방 안에서 말없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낭자, 그대는 그날 밤의 모든 것이 연기였소. 아니옵니다. 그대가 나를 살피고 시험하고 보고했다는 것도 사실이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럼 대체 내게 보여준 눈빛은, 내게 닿은 그 손길은 무엇이었소? 제 진심이었습니다. 나으리는 몰랐겠지만 그날 밤 제가 처음으로 무너질까 두려워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엔 자개로 된 백학 문양의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해금은 그걸 조용히 꺼내어 도윤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제가 내어드릴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혹여나 이 고을을 떠나실 일이 생기거든 이 비녀만은 버리지 말고 가져가 주세요. 도윤은 말없이 비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쥔 그것은 작고 가벼웠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둘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손길도 없이, 어떤 입맞춤도 없이, 다만 서로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는 사람들처럼. 그날 밤 이후 도윤은 관아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해금이 건넨 비녀 하나만 품고 그저 조용히 방 안에 머물렀지요. 비녀의 끝을 만지며 그가 떠올린 것은 그녀의 미소도 눈빛도 아닌 그녀가 숨기고 있었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를 시험했지만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녀에 대한 마음이 커졌고 이제는 그 결과를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춘몽각엔 익숙한 인물들이 속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기방을 찾지 않던 관리들, 수상한 말씨를 가진 사내들, 이방이 아닌 무명자들이 쓰는 암호 같은 종이들, 도윤은 몰래 그 흐름을 따라가던 중 관아에서 또 하나의 밀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엔 더 노골적인 지시가 적혀 있었지요. 해금은 더 이상 감정을 가질 수 없는 자다. 도윤은 곧 정식적으로 추국을 받을 자. 춘몽각은 곧 정리될 것. 나뿐만이 아닌 해금을 향한 위협이구나. 그는 더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해 혹은 그녀를 자유롭게 놓아주기 위해서라도 무엇인가 해야 했지요. 그는 곧장 춘몽각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도윤의 눈빛에, 말씨에, 그리고 그의 급한 숨결 속에도 올 줄 알았습니다. 나으리. 하지만 늦었습니다. 춘몽각이 폐쇄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현감은 당신을 끌어내릴 거요. 내가 그걸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막지 마십시오. 해금의 눈은 담담했지만 그 안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날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말했지요. 춘몽각은 저희 보호막이었습니다. 그 안에선 저는 누구의 것도 아니었고 전 그 누구의 여인도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그렇다면 나와 함께 떠납시다. 이 고을, 이 세력들을 다 벗어나면 우리는 함께 편히 살아갈 수 있어. 그 말에 해금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래 생각해왔고 꿈꾸던 일이었지만 정작 그가 이렇게 말하리라 생각하진 않았지요. 지금 떠나면 나으리는 끝까지 도망자가 됩니다. 이미 나으리의 이름은 올라갔고 제가 감췄던 서찰도 곧 들통날 것입니다. 그럼 왜 내게 비녀를 건넸소? 그리고 왜 그런 눈빛을 주었소? 같이 도망치자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억해달란 뜻이었지요. 그 말은 도윤의 심장을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살 길을 포기하고 있었고 자기 자신보단 도윤의 앞날을 생각하고 있었죠. 그는 다시 한번 마음을 굳게 결심했습니다. 나는 도망치지 않겠소. 그대가 부서지는 곳이라면 내 이름도 그대와 함께 지우겠소. 아니되옵니다. 그럼 나으리는 정말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사라지더라도 그대 곁이라면 후회하지 않겠소.
그날 밤 춘몽각의 등불은 꺼지지 않은 채 둘의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땐 이미 그녀는 밤사이 어디 갔는지 그의 곁에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춘몽각의 대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등불은 더 이상 켜지지 않았고 들꽃들이 피어있던 마당엔 낯선 발자국만 흩어져 있었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해금이 관아에 끌려갔다고도 스스로 모습을 감췄다고도 누군가는 그녀가 자결했다는 소문까지 흘렸지요. 하지만 도유는 어느 말도 믿지 않았습니다. 도유는 성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관직을 내려놓고 이름도 지운 채 남쪽 마을로 향하는 길을 선택했지요. 그는 어떤 진실도 증명하지 않았고 어떤 죄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해금과 나눈 그 마지막 밤만을 품고 떠났습니다. 떠나는 길 위에서 그는 해금이 건넨 작의 비녀를 품에 넣었습니다. 가끔 손끝으로 백항 무늬를 쓸어내리며 그녀의 숨결과 온기를 떠올렸지요.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올 무렵 그는 작은 객주에 머물며 조용히 살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고을에서는 춘몽각의 흔적조차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잊었습니다. 아니, 잊은 척 했을지도 모르지요. 어느 날 도유는 자신의 방 안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책 한 권을 펼치다 속장에 껴있는 편지 조각을 발견합니다. 거기엔 익숙한 글씨체로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말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잊히지 않는 마음으로 남을 뿐이지요. 나으리, 저도 나으리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 편지를 접어 비녀와 함께 천으로 감싸 넣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에 넣고는 그 여느 날처럼 마당 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인 건지 햇빛이 반짝였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날 이후 다시는 누구의 손도 잡지 않았다고 합니다. 춘몽각 안에 살던 이름들은 바람에 흩어졌지만 해금이란 이름은 그날의 비녀처럼 도윤의 가슴 속에 조용히 박혀 오래도록 빛났습니다. 사람의 진심은 몸으로 확인되지 않고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그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그때 내가 사랑했구나. 그녀도 나를 사랑했었구나. 그 진심만이 누군가의 시간 속에 조용히 남아있지요.